오늘 우리 소개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정인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갔으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 젊은 독자들이나 뭐 또 나이 드신 분이나 간에 이 전체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 그걸 어떤 시각에서 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큰 이야기부터 좀 풀어나가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딴 이야기 한번 먼저 여쭤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요즘 IS 이슬람 국가 그건 뭐고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 참 그게 폭력의 악순환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IS 이슬람 국가에 참여하는 친구들 자신들도 사실상 빅팀, 희생자들이에요. 결국에 사담 후세인하고 연대가 돼 있지는 않았지만은 사담 후세인이 순위래님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바그다드하고 바그다드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차별을 받고 상당히 고난의 시간을 가졌죠. 그게 이제 미국이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아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뭐 알카에다 메소포타미아 알카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몰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 이라크 북부 쪽으로 왔어요. 이라크 북부는 그 쿠르드족들이 살고 있는데 서북 쪽은 사실상 완전히 그 비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죠. 근데 이락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실패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문제는 시리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리아 아사드 그러니까 바샤르 아사드가 있는 시리아가 또 실패한 국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자체도 결국에 지금 바샤르 아사드가 좀 통제하는 지역이 다마스커스하고 뭐 홈스하고 대도시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하고 북쪽인 알레포는 이슬람 반군에다가 세속주의 반군 그 다음에 그 중부 쪽 거의 반쪽은 지금 이슬람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종파주의의 한 연장선상이긴 한데 이락과 시리아가 실패한 국가가 되면서 무주공산이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시아니 순이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싸우는 그 와중에서 지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 명분이고 결국에 이락이나 시리아 같은 데서 결국에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심화가 됐고 그런 종파주의에 따라서 차별이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세가 개입하고 이런 우리 국민이 지금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다 걱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뭐 위협을 느끼고 그래야 될 사안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자꾸 미국 같은 데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카에다하고 견주는데요. 둘은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지역적 기반, 지리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탈레반 비화해서 거기에 해놓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트랜스내셔널 테러리즘, 초국가적인 테러 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라크의 서북부, 그 다음 시리아의 동부하고 동남부, 요런 쪽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지리적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옛날 6, 7세기에 있었던 그 사람 칼리프 시스템을 신정 일체적인 칼리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는 지리적 기반이 있고 알카에다는 지리적 기반은 없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된다. 그 지역에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신이 바로 그 김선일 2004년 김선일 사건 때 했던 애들의 일부가 사실 여기에 가담을 했죠. 여기 지금 IS의 수장 역할을 하는 아부바크 알바그다디라고 하는 친구도 바로 그 그룹에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자기네 영역 내에서만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보복은 안 당할 건데 사실 뭐 이제 알카에다에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도 우리를 뭐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관계가 별로 없겠구만. 그러니까 이제 아베 같은 실수를 하면 곤란하죠. 아베가 카이로 가갖고 결국 2명의 인질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로 가서는 그 IS하고 싸우는데 그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으로서
일본이 자꾸 도와주겠다, 그리고 2억 불까지 예.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희생을 가져온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예. 우리 대통령이 그런 것만 안 하면 괜찮다. 예. 그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서는 아베의 입장을 지금 국민들이 좀 지지해주는 입장 아닌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래요. 외부에 예. 위기가 있었을 때 내부적인 단결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자국이 국가 이익이 해외에서 예. 위태롭다라고 하면은 내적 단결이 있는 게 예. 특히 이제 단일민족 국가, 예. 뭐 일본도 단일민족 국가고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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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왜 저 말하자면 EU라든가 뭐 납타라든가 뭐 아시안이라든가 가까이는 뭐 이런 국가들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종의 연합 체제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 그 평화와 공동 번영에 그러한 것을 지금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동북아는 정말 참 아직도 여전히 긴장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가 참 그 뭐 우리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안 풀리고 있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우리 동북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하고 다른 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73년부터 75년까지 헬싱키 그 협약을 위한 협상이 있었고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75년에 이제 헬싱키 협약이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당시 나토하고 war소 동맹국들 사이에 합의를 해서 실내 구축을 하자. 그래서 군사적 실내 구축도 하고 경제 그다음 과학기술상에서 실내 구축도 하고 사회문화적 실내 구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 나면서 그냥 대땅태 결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토군하고 이제 war소 동맹군 사이에 일종의 화해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그쪽에 큰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거기는 이제 협력과 통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같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그 유럽 같은 그런 걸 이제 extended deterren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쉽게 해서 확대 억지라고 해서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딜이 되면은 자연히 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 동북아 지역은 그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세력권하고 중국 세력권든 러시아 세력권이 소위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생각해보세요. 한국 같은 데도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건 한미일 삼국이 딱 해서 하나의 소위 동맹권이 형성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당장 일본하고 못 되는 입장이거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쪽에 자기들 국력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자기들의 영향력의 권역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등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서 북한 같은 데 결국 미국이 압력을 줘갖고 사실상 미국의 세력권 하에 넣겠다. 그럼 러시아가 또 반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런 식의 지정학적이고 그 역사. 아니 그냥 지정학적이고 이제 거시 정치적인 거시 안보 정치적인 이 역학 관계가 유럽하고 이쪽이 좀 다르다. 이건 상당히 양자적인 그 어떤 그 위협 인식 같은 게 상당히 많고 두 번째 역사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저께 동경가수도 논쟁하는데 이제 그런 논쟁이 나왔던 거거든요. 역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분개한 이유는 과거 동아시아의 조공체제 또는 유교 질서에서는 큰 형이 중국이고 우리가 가운데 형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막내인데 막내가 그 위기 질서를 깼다 이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집단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죠. 그래서 역사 문제, 근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민족주의가 되는 거니까 그게 민족주의 충돌로 가는 거죠. 그 사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북아 지역에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합쳐도 뭐 우리 국가 총생산의 규모라든가 GDP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이 아주 급부상을 하면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세계의 중심이 조금만 우리가 또 북한 문제도 뭐 있습니다만 좀 잘하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와서 경향이 어떻습니까? 좀 긴장 관계나 그 비협력적인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협조적인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지금 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그냥 미국의 전략적 구도는 예. 중국에 대한 견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 견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예. 있고, 또 지금 미국이 또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예. 제재가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극동 지역에 자기들의 어떤 그 니치를 예. 자기들이 설자를 또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략적 구도는 그렇게 사실상 우호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냉전 구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냉전 구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는 한미 삼국 남방축하고 그다음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북방 삼각축이 있으면서 제2의 냉전이 올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촉발을 시키는 것들이 바로 역사와 영토의 문제고 연결되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일본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보면 사실은 민족이나 국가 이런 문제 그런 단위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영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근데 왜냐하면 이 영토 문제가 다 역사의 사실상 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중일 간의 지금 최대 핵심 사항은 결국 조오도 센카쿠섬 문제라고. 예, 센카쿠. 그러면 조오도 센카쿠섬 문제라고 하는 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그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서 대만에 대한 복속, 대만을 식민주화시키고 요동반도를 이제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그 조약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발을 디디린 곳이 바로 조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그 조오도가 중국 땅이라고 하는 건 일본 기록 자체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오도 문제라고 하는 것, 센카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팽창적 식민주의 징표로 남아 있는 거다 이게. 우리한테 돌려준 걸 왜 안 돌려주느냐. 우리 지금 결국 그 저 독도 문제도 비슷한 이제 똑같은 문제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2005년에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게 역사 문제다라고. 그것도 독도도 똑같은 거예요. 1905년에 1월달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일본 승리로 상당히 이제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 육군 1개 사단을 경성에다가 우리 서울에다가 이제 파견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섭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결국 뺏어가요. 첫째는 한반도 철도, 조선반도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 소위 채벌권을 가져가요. 그 스기 나무를 아주 좋아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독도를 시마네 현에다가 예속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당시 계속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게 한 수단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왜 시마네께니 그때 가서, 소위 그 예속을, 편입을 시키느냐. 그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강조하셨던 게, 결국 이거는 역사에 대한 부정이고, 우리 영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 문제에서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거나, 그 다음에 조오도 문제 갖고 중일 관계 나빠지는 게 바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독도 그 연설 담화문 나올 때 사실 제가 그 저 뭡니까 저 바른역사기획단 단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겸하고 있고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자료를 계속 올려드리고 아마 그때도 토론 참석하시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연설문을 저 담화문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안을 제가 제일 먼저 봤죠. 올라오라고 해서 가서 초안을 보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읽어가는데 제가 이 독도가 역사 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고. 그럼 옳게 보신 거군요. 한편으로 보면 그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은 그 지금 영토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바로 한 말이 아니다 이건 영토 문제지 역사 문제가 아니다. 이 역사 문제까지 붙으면 사실은 참 한국 국민들이 더 흥분하게 돼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개요대학 가서 이제 논쟁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일본에서는 사실상 온건한 중도적인 사람들도 식민지 과거하고 예. 전쟁의 과거는 구분하자는 거예요. 예. 전쟁은 자기들이 사과할 수도 있고 예. 하지만은 예. 식민지 자체는 그 당시 모든 서구 열강들이 다 식민지했기 때문에 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러면서 자 알제리아한테 불란서가 무슨 보상한 게 있느냐? 영국이 인도한테 보상한 거 있느냐? 그다음 불란서가 베트남에다 보상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 왜 우리만 갖고 하느냐?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독일은 그 사과를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 부분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는 전쟁을 그럼 했느냐 이거. 그럼 쉽게 말해서 남경 대학살 일어난 게 1937년 중일전쟁 때 그렇죠. 일어난 건데 전쟁에서 그렇게 민간인들 무참하게 30만 명까지 학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럼 위안부 문제 같은 거는 그건 전쟁의 문제로 보는 거죠. 전쟁의 문제로 보는 거죠. 전쟁의 문제니까 그건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독특한 시각을 갖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재미있는 건 전쟁도 예. 전쟁도 결국에 뭐냐 사과는 안 한다 이거예요. 배상은 하지. 배상은 안 한다. 사과는 배상은 하고 사과는 안 한다. 네. 그게 이제 보편적인 정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 정서가 많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이 아베로 하여금 더 아주 거침없이 나오게 만든 거 아니냐. 보면 러시아도 요즘 아까 제가 러시아 이야기 러시아도 보면은 무슨 우크라이나나 저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국가 단위 내지는 뭐 러시아 민족 얼마 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러시아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뭐 민주화가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말하자면 무너진 러시아의 영화 그 옛날 잘 나갔던 소위 말해서 잘 나갔던 그 시대를 복원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더 그 국민적인 그 감정에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스러우면 민족주의 안 생겨요. 일본도 결국에 그러니까, 저 버블 경제 와서 20년 동안 결국에 이제 평성불황, 헤이세이 불황이 오면서 어려워지고 그렇죠. 사회적 일탈 현상이 생기고 정치적 무기력함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아베가 지금 사실상 그런 아주 우파적 우파가 소위 그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 잘 먹고 잘 살면 민족주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부 민족이고 뭐 국가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꾸 가고 영토 문제나 역사 문제가 계속 걸려 있는데 이 결국 이제 이 동북아의 이제 평화 공존이라든가 이제 이 뭐 지역 연합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어려운 구도 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 정치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 정치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첫째는 파워, 세력, 두 번째는 interest, 이익, 세 번째로 하면 거기에 이익과 norm, 규범을 같이 얘기 보통 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익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소위 협력의 습관 같은 거거든요. 이익이나 규범, 협력의 습관으로 보면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 협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제적 상호존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소위 그 교류 협력도 있고 다 해서 이건 높은데 문제는 파워, 세력 전이의 패턴이라든가 정체성을 보면 이게 협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 비해서 이제 갈 길이 상당히 멀죠. 유럽은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 통합을 만들어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지금 협력 잘 90년대 나오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소위 세력전이 양상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가 좌절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민족을 단위로 내세우기도 지금 아주 거북한.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요. 지금 저는 난 그 노무현 대통령 구상에 동의하는 제가 뭐 그때 동북아 시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사실 그거예요. 남북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은 우리가 꼭 미국하고 동맹할 필요 없지 않냐. 그냥 모든 국가들하고 다 지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심에 설 수 있지 않느냐. 중심에 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안보 공동체 만들어 한중일 삼국 FTA 만들면서 경제 공동체 만들어. 그럼 사회문화적인 또 협력과 유대는 강조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도적 외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강대국들도 한 자리에 끌어모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작지만 그게 아이디어의 문제거든요. 아니 뭐
유럽 통합이 누구 뭐 물론 이제 뭐장 모네니 무슨 로슈만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네덜란드하고 벨기움하고 룩셈부르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럽 통합의 어떤 그 중심적 이 세 가지 세 개의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 합의는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였지만은. 근데 지금 당장에 북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죠? 북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지. 방향 어떤 방향으로 지금? 북한 문제 푸는 거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성명 선언, 14 정상선언 이게 네 개 다 이행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핵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요. 제가 볼 때는 이북하고 할 때 이북이 참 우리가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우리 대통령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완전 흡수 통일, 제도 통일, 체제 통일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칼럼도 쓰고 여러 차례 제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니 드레스덴 선언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두 번째라고 하는 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하고 세 번째는 그 민족의 이질성 극복해서 동질성 확보한다는 건데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14 정상선언에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리고 정상선언 후에 남북 소위 그 총리 그 11월 17일 날 2007년 11월 17일 날 남북 총리 회담에서 45개 합의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건 6.15 공동성명 선언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도주의는 뭐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해서 6.15 14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6.15 14의 선언에도 있지만 내가 이 드레스덴 와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북에서 다르게 볼 건데 그걸 부인한 것처럼 하니까. 근데 지금 제도 통합이라는 그런 게 자꾸 추진이 되니까 지금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그 결국에 뭐냐면 이북 입장에서는 6.15나 14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식의 남북 연합을 하든지 북이 원하는 식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든지 그래서 양쪽의 주권을 다 존중해주는 상태 그리고 체제 이질성도 존중해주는 상태에서 교류 협력과 통일의 길로 나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 체제 흡송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제도 흡수 통일 아니라고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과거에 했던 것들 이북 아이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 통일위원회에서도 지금 제도 통합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이번 지금 통일 한 장 나오는데도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존중한다고 나오는 건데 물론 통준위 자체가 보수적인 인물들도 있고 진보적인 인사들도 있는데 진보적인 숫자가 훨씬 적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통일부 자체가 알죠. 그러니까 과거 걸 부정했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걸 이제 분명히 하는 거는 그걸 화끈하게 6.15 14 존중하마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렇게 지금도 안 해요. 뭐 고작 하는 게 과거의 합의를 이 정도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북한도 보니까 지금 남쪽하고의 남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고민이 아니고 하고 싶어진. 이번 김정은 신년사 보세요. 지금 보니까 신년사에 보니까 뭐 한 남북 관계가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넘죠. 5분의 1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입니다. 전례가 없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뭐 전제 조건을 냈죠. 이제 전제 조건을 신년사에 낸 게 첫째는 기본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좀 중지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쉽게 해서 우리의 주권과 정엄성을 존중해달라. 그건 삐라버리는지 말리는 거고. 그다음 제도 체제 흡수통일 하지 말아라는 건데 그건 김정은이가 재미있는 거기 신년사에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실 우리 그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남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은 조선노동당 계약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남조선 적화 통일하는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의 지도자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쓴 건 우리 체제가 좋지만 남쪽에 강요하지 않는다. 남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건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겠어요. 그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다음 부분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조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지금 어떻든 자기들로서는 좀 아주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핵 문제 해결 안 돼서 최근에 보면 우리는 핵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더 겁을 내는
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옛날하고 달리 좀 강화되거나 좀 뭐 양상이 바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작년부터 예. 엄청 강화가 됐죠.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또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우리 지금 정부 입장이라든가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과 시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예.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건 별도의 거다. 우리 국방부 예. 장관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 뭐냐면 북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비공개로 해서 군사회담 하자. 이거는 근데 이북 애들도 근데 바보인 게 왜 그걸 미국에다 제안하냐 이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이 주인이니까 여긴 괴로군이니까 미국하고 얘기가 있다는 건데 걔네들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참 바보이긴 한데, 그러나 북쪽 제안을 우리가 상당히 그 유익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중단합니까? 그건 못하죠. 우리 국민적 정서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한미 연합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강도, 그 다음에 규모, 더 강화된 거죠. 기간, 이런 것을 우리가 북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걸 아예 핵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서 육자회담도 빨리 복귀하라 하는 것부터 해서 너희들 동계 군사훈련 너희들도 좀 중지하고 미사일 실험 발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하기도 힘들겠지만 미국에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상당히 이번에 재미있는 얘기, 그러니까 리영호 지금 일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스티브 보스워스에서 조 디트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트랙트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리영호가 얘기한 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만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군사훈련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군사훈련 이번 그 모라토리움 중지하는 거는 김정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면은 핵 문제 포함해 다른 것에 상당히 많은 걸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다. 아, 핵까지? 아니, 핵 문제 협상에 나가는 거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이쪽에서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자기들 마이웨이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뭐 다른 나라만 듣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 지금 북한도 어쨌든 자기들도 지금 뭐 경제 문제나 특히 군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사기라든가 또 아니면 군의 그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허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있겠죠. 그러나 절대 북은 약한 모습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이 뭐 리비아, 이라크 뭐 이런 데 다 배운 거는 북한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여전히 이제 하여튼 북한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 교수님 말씀은 북한 문제 풀 수 있다. 뭐 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입장을 분명해서 남북 관계 개선해서 뭐 정상회담까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아니, 국민적 합의 갖고 북한 협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우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대화 채널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대통령 아주 결벽증이 있으셔서 공식 투명한 회담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 지금 NSC 사무차장 하는 우리 김 차장 가령 판문점 만나러 간다. 기자들만 200~300명이 다 모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뭐 당국자 간이 아니어도 비선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특히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 개인적 입장에서 제가 뭐 북한도 많이 가봤고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교류도 많이 해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 공식도 하고, 그러니까 비공식 마크 접촉도 하고, 그다음 비선이라고 하는 물밑 접촉도 해서 정부 당국자가 아닌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의견도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서 아주 소위 총체적으로 나가야 뚫리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돼서 남북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육자회담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가까워질 우려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못 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또 있는 겁니까? 뭐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뭐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난 대통령 그러니까 너무 보수 세력에 너무 보수적인 그 입장을 견제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여전히 이제
상당히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보세요. 지난번에 자 아시안 올림픽 때 작년 10월에 거기 저 황병서하고 최룡이하고 김양건이 왔을 때 3대 핵심이 왔다. 그들이 와서 딱 부탁한 건 하나였거든요. 전단지도 날려보내지 말라. 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 있다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못한다. 근데 그걸 왜 그러느냐? 결국 그게 이제 보수 눈치 보기라 때문이다 이거죠. 이건 결국 대통령이 결단력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는 그걸 이제 통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칙 고수하는 거다. 아니 대통령 원칙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도 가끔 가다가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서 결국 원칙과 유연성을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 MB가 그러면 대통령이 시간 딱 내서 비선 접촉 잘 봤는데 맞짱 황이들이라는 얘기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도둑이 재발이 저리는 것처럼 우리는 비선 접촉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남북관계 끌어나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요. 북한 문제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현실이 지금 뭐 보수인 시각 때문에 또 그렇든 보수적인 그 뭐 접근 때문에 그렇건 당분간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나 조금 나아진다고 해봐야 조금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근데 이제 풀긴 풀어야 돼 말하자면. 저는 사실상 계속 제가 그래서 소위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12월 달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3월 3일부터 우리 이제 지금 한미 군사 연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연습은 괜찮아요. 그건 컴퓨터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하순부터 이제 셋째 주부터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이 시작된단 또 경직되겠죠. 쌍용 훈련부터 시작하고 뭐 이번에 좀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거기 하나 또 미국에서 전략 무기 같은 걸 이쪽에 전진 배치해서 뭐 B-52를 전진 배치한다거나 뭐 F-22 같은 게 이쪽에도 발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북 친구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발하고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쟤네들도 이제 쉽게 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일이 더 안 풀리면 4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상당히 회복하기 더 이제 격화되고 또 진짜 좀 풀기 힘든 구조로 이제 점점 더 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뭐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억지력 갖고 방위력 100번 강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MB 때 그거 안 해서 무슨 천안함 사건 나고 그거 안 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예방 외교예요. 프리벤티브 디플로마시예요. 거기에 대통령께서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헐거 북쪽이 뭐할 거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억지력 하다가 한두 방 터지고 한반도 긴장만 올라가고 그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죠. 그건 반국민적 행동이죠. 이제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가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그 보수 강경 그런 입장 또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내부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복이 확 풀리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구도가 뭐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만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구도 속에 지금 우리가 바로 또 이제 일본하고의 문제 북한하고의 문제, 미국하고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또 얽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냥 줄타기를 해야 되는 이런 구도 속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뭐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참여정부 때 우리 고민했던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거 그런 개념에 중국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중국하고 경제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 특히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중국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만일에 남북 문제가 이런 정도로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선택지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선택지는 소위 밸런싱 하는 거죠. 미국의
붙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피보트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에 우리가 편승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동맹 강화하고 한미 삼국 사이에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이제 하나 있고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다 그것을 선호하고 두 번째는 당장은 아니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그냥 단기적으로는 미중 다 같이 하지만 결국 중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지금 그렇게 소리가 됐지만은 그건 분명히 이제 저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몽준 씨 같은 사람도 우리 핵 문제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홀로서기의 또 다른 방법은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는데 차라리 우리가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가 선언해갖고 모든 국가하고 등거리 외교하면서 무장력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가자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네 번째 시각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시각인데 더블 디핑하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자고 하는데 그건 뭐 이번에 재작년 12월에 조 바이든 부통령 왔을 때 분명히 줄서 그래서 시진핑도 당신 미국에만 너무 붙지 마. 이렇게 자꾸 우리 보고 결국 편가름을 하게끔 하는데 그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양쪽에서 얻을 것 다 얻는.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지금 사드 문제만 해도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사드, AIIB, 그 소위 아시아 인프라 그 투자은행도 그렇고 지금 한중간에 지금 갈등이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다는 소위 그 코스트 앤 베네핏이 다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노무현 모델이에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미동맹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갖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구상을 갖고 나가면은 우리 앞에 뭐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지금 보면 이제 이 북한 문제하고 이제 문제예요. 바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도 마찬가지 이제 일본은 조금 덜한데요. 일본은 덜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남북 관계를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데 남북 관계를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한쪽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 이제 지금 중국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번째에 대한 이쪽 저쪽 적절하게 이제 눈치 보면 그 네 번째.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가 이제 공동체. 네 번째 더블 디핑. 근데 쉽지가 않죠. 엄청나게 지금 군사적으로만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도 강요당하고 있어요. 여러 그 경제 협력 관계도 중국하고의 관계, 뭐 특허 문제니 뭐니 아마 곳곳에서 앞으로 이제 걸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일본도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혐한 감정이 엄청나게 강화됐지 않습니까? 뭐 한때는 또 한류가 막 그러다가 지금 혐한 감정이 엄청 강화됐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서점에 가봤더니 한국에 관한 책이 한 20몇 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한국을 욕하고 아니면 그 혐한 그 정서를 드러내는 거더라 하면서 걱정을 하던데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는데 근데 지금 많이 안 팔려요. 그렇습니까? 100여 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문가 쓴 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아사히 신문 그 논설을 이용했던 친구 지금 저 동양대학의 도요다이 갖고 교수하는 야쿠시지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발표했는데 정말 이게 쓰레기들이라고 쓰레기 같은 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애들이 제특회 지금 신옥후보가 막 데모하고 하는 얘네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또 그게 아베 쪽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한일 관계가 근데 저게 지금 경제가 여전히 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점점 민족적인 감정이 이제 더 치솟을 거고 뭐 쉽게 그냥 한국을 희생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도 그렇게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제 감정이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런데 이제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결국 이것도 국가 이익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그 노무현 대통령 그때 우리 그 관저에서 이제 이 독도 사건 나서 식사하면서 한 밤 10시까지 토론하면서 하시는 말씀 내 기억이 나요. 역사적 사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집단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하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우리랑 시민사회 수준에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대안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게 답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뜨잖아요. 그럼 G2구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을 잘해도 또는 둘이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거기서 희생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본하고도 다퉈야 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언뜻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이즈미 수상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내가 재임 중에 역사 문제와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신사 방문하고 뭐 또 그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아마 3.1절에 굉장히 강경하게 일본의 정치 지도자를 비판을 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더니 왜 같은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고이즈미 수상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자고 자기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렇게 또 3.1절 그걸 통해 가지고 잠시만 끄다 지금 녹음 확인 좀 해보고. 그래. 내가 양이 엄청 나올 거 내가 말을 빨리 해서 노미니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정결 때 빼고 다 합시다. 그게 다 워딩으로 돼서 나온 건가? 아닙니다. 녹음이 안 됐어? 아니 녹음 되다가 중간에 빈 부분이 생겨가지고요. 적당히 지금 나중에 쓸 때 우리가 좀 너무 빈 부분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이지? 됐어? 안 돼? 아니,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나울로지 센터도 이게 대구 메일 상.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기자들, 그다음에 방송사 앵커, 방송 작가들 이런 친구들 중심이 돼가지고 한 몇십 명이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강의 어떨 때는 누구 모시고 와서 자기들 강의도 듣고. 이거 임대료가 꽤 나갈 텐데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구 매일신문에 자회사 사장하던 친구가 정계환이라고 시사평론도 하고 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얻어서 독자적인 기획 업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일종의 스터디 모임의 장소로 제공도 하고 그 임대료를 그렇게 전 사장이 이제 자기가 지불하면서 하고 매일신문사 일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 지금 하나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든지 이런 카페 형식이든 뭐든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냥 이런 거 안 갖고 치더라도 가령 여기서 지금 한국의 특파원들하고 그러니까 주한 일본 특파원들하고 일본에 갔던 한국 특파원들하고 공부 모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동아시아에서 좀 스폰서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또 중국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도 해주고. 아까 지금 북한 이야기까지는 됐는데요. 지금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셨잖아요. 일본 관련된 이야기 넘어가셨는데 넘어간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서 여기 있으니까 내가 혹시 싶어서 내가 이거 해놨거든. 안전장치로
녹음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혐한 감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 안 팔린다고 그러셨죠. 잘 안 팔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제 뭐 경기가 어렵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보수화 되고 그거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면 인식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그걸 인식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물론 과거 역사의 문제 있고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한국과 일본의 국민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도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보면 한일 관계가 이대로 과연 좋냐 이렇게 그냥 소위 민족 감정만 앞세워서 가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스피치 하는 분들이 꽤 제가 여기저기서 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근데 이게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베상이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자기 아직 두 분 다 있죠. 다 있고 그런데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대승적 측면에서 사실상 처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일본 고위외교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반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왜 한 입으로 두 이야기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게 아니고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당신들이 맞춰줘야지. 근데 그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지 야스쿠니 가고 말이야 또 교과서 문제 또 제기하고 영토 문제 또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한국 대통령도 이쪽에 그 말한 민심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우리가 조심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너들도 안 해주고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역사에 관한 문제, 특히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학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게 그 사람들에게 일단 맡겨놓고 우리는 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머리를 맞대자는 이야기였는데 너희들이 안 지켜주니까 결국은 3.1절에 가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같은 이야기다. 그걸 너희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결국 리더십의 문제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닌가 싶으네요. 리더가 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왜 협력과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었느냐. 그건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아데나우나 드골이나 그 다음에 장모네나 로버트 슈만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다행히도 그들이 전부 다 소위 기민당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독교 민주당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소위 로마 교황청 중심으로 했던 소위 캐톨릭 유럽 질서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서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게 작동돼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일본,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개별 국가 이익만 챙기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하고 소위 갈등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동북아 전체의 미래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정말 공동체 질서 구축을 위한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자기들 국가의 개별적인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먼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그쪽이 가해자인데. 아니 지금 역사에 또 거기서 재밌는 게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 화해가 온다고 해서 특히 기독교적 시각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해자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지금 동북아의 가장 큰 문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민족주의하고 관련된 문제는 제가 그걸 적대적 제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런 문제 지금 시작은 일본의 시작이 돼요. 일본 정치인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언술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아주 자극적이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미화시키거나 과거 역사를 표백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영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또 민족주의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반일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일 운동이나 반일 데모나 또 반일 무슨 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본 내 또 우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입장을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우파 민족주의자들,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자들,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자 또는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다 서로가
동맹관계에 근데 네. 어떤 적대적 제휴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계고리를 잘라야 돼요. 음. 그러려고 하면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어. 한중일 삼국사의 시민사회 연대라고 하는 게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동북아 시민연대가 공고히 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 그 대중적 정서를 이겨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그건 리더가 해야 돼요. 예. 리더가. 그러니까 상당한 그 오해와 어떻게 보면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주울레가 했던 외교 정책으로 가야 돼요. 구동존이. 예.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구동존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예. 거기에서 하나의 같음을 추구해 나가자라고 예. 하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죠. 아 그게 정치 기술이죠. 그러나 이제 해야 되고 리더십이 존재하는 그 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좀 뭐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아까 그 저 여러 가지 그 중국 관련해서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안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대안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동북아의 이런 그 긴장과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 속에 어느 게 적정 군사력인가, 어느 게 적정 군사비인가, 예. 이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 지금 과거의 냉전 시에는 그걸 이제 합리적 충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ational sufficiency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하는데 그건 국방비를 무제한 옮긴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군사력이나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협 인식과 함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 인식을 주변국에 대해서 많이 느끼지 않으면은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게 2000년부터 2012년, 13년, 더 13, 14를 보태면 더 커졌겠죠. 중국의 국방비가 그냥 5배, 6배 이렇게 정해 하는 걸 보고. 글쎄,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생각해야죠. 미국 같은 데는 베이스 포스라고 해서 기반 전력이라고 하는 게 냉전 끝나서 그러니까 4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구축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결국에 뭡니까? 문화혁명 하면서 65년부터 75년까지 아무것도 없고 74년에 주울레가 4대 근대화 원칙 정하면서 현대화 원칙 정하면서 군사 부분의 현대화라고 하는 거 있지만 사실 거기 쓸 돈이 없었거든요. 등소평이는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잡기 따라잡는 것보다는 중국이 가령 일본에 대해서 위협인식을 느끼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태평양 전력의 위협인식을 느끼면 그거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에 있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군사비 지출 그 결정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관료주의 정책 모델도 있고, 인트랙션 모델이라고 상대국이 있고, 국방비 적대적인 국가가 국방비를 올리면 우리도 올리는 되는 것도 있고, 군산 복합체 모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정확한 프레딕트는 경제 규모,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빨리 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국방비 지출도 늘어나요. 올라가겠죠. 위협 인식에 관계없이 그 모델이 사실 중국 모델이거든요. 그러나 옆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 속담에도 있지만 이제 그 코끼리가 춤추면 옆에 풀도 다 망가져 버리고 하는 것처럼 중국은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하는 건데 그게 한번에 한 20개 국가가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은 다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특히 또 이제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하고의 지금 그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일본도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군사비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군사비를 저렇게 좀 어쨌든 늘리는 추세고, 이 두 국가가 다시 지금 조도 센가쿠 쪽에서 저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기는 사실은 우리 독도 문제하고 달리 진짜 그 맨날 뭐 상륙하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만일에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긴장이 더 고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입장이 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동북아 시대위원장 할 때 저한테 이제 지시까지 내려서 저희 그 전략구도를 짜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쳐들어갈 수 있는 군사력은 아니고 그들이 쳐왔을 때 고슴도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점이 이제 그건 우리가 좀 그건 기술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있었을 때는 결국에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했어요. 우리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세하다. 군사력이 더 많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확장할 수 없는 소위 불특정 위협 또는 구조적 전략적 불안전성에서 오는 요걸 다룰 수 있는 군사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 북한 위협을 대비로 하는 것은 지상군 중심 체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지역적 불안정성을 감안한 건 해공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틀 내에서 전자권 환수 문제도 나오고 다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생각하신 것들이 그게 그러면 자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 우리를 친다라고 하면 어떤 거 갖고 치겠느냐.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 그때 잠수함 중형 잠수함 건설에다가 잠수함이 미사일 장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미 미사일 협정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건 사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이런 걸 정교하게 해서 딱 하자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 그걸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한 것처럼 하는데 넌센스예요. 그러다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다시 북한 위협이 제일 큰 위협이 돼버리니까 육군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저도 지금 뭐 이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맞대놓고 그 사람들하고 군비 경쟁을 할 거냐.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최소한 말하자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그거는 가져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이제 서브마린에서 잠수함 미사일 발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 또 저 미사일 탄도 미사일 하도 미국에서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 기억에 공군력 증강하는 것도 나왔고요. 그 이제 뭐 공군 겁유기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 에이왁스 그래서 그때 이제 에이왁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4대를 사갖고 3대씩 8시간 채공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그 동해, 서해, 남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상 속에서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끝에 그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그것이 돼서 오히려 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뭐 좀 오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피해자 아니에요.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걸 내가 사실 근데 제발 제안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런 그 구상, 동북아에 대한 그 구상까지 올라와 보고 말하자면 그런 개념적 틀 위에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이건 안 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 구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니 대통령 그때 그러니까 2007년 6월 27일 날 우리 제주 평화 포럼 할 때 뭐 대통령 그때 오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조찬을 이제 샤인빌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뭐 노 대통령 좋아하는 양반들 한 100여 명 왔고 지방 유지해서 거의 한 250명, 300명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필요하다. 뭐냐? 우리 영해 지켜야 되잖아요. 12해리 지켜야 되지 않느냐.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지켜야 되지 않느냐. 대륙풍 350해리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말씀까지 했어요. 목포에서 그러면 우리 제주도 남쪽 이어도 부근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목포에서 오면은 거의 16시간 걸려요. 부산에서 더 많이 걸리고 평택에서 더 많이 걸리고 지금 바로 그러니까 이쪽이 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평화의 섬에서 해군기지를 가질 수 있냐.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또 한 사람이 있다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결국에 미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니다. 미국이 떠날 걸 대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그거 이제 강연을 하다가 평화의 섬 선포 이제 김정은 대통령이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게 10주년 기념을 한데 지금 제주도는 그 세계 평화의 섬 추진 범도민 추진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걸 적으니까 대통령 잘 뽑아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안 쓰는 거고 미국, 중국 오케이 다 포트 비지 다 하고 같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 거고 어떤 대통령 그 미국 앞에 빚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지금 당신들 반대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 와서 거기 있으면서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제주도가 희생이 될까봐 그러는데 대통령 잘 뽑으면 그런 일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참 그 청일전쟁, 노일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고민을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좀 그런 그 전체적인 그 구상을 우리가 좀 허물려면 아니면 그걸 배격하고 또 다른 대안을 배격하려면 다른 이제 동북아 구상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지금 정치권이 새로운 동북아 구상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동북아 구상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인식, 그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의 그 시대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1894년 청일 시대 때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런 이제 특히 중일 대륙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1914년 세대의 등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듯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 일본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1930년대의 부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부 학자들, 기타오카 이런 학자들이 어떤 자기들 시각에서 보니까 자기들 시각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인민해방군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 30년대 관동군 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이 결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군국주의화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해야 된다. 적극적 평화주의에서 헌법 개정하고 그래서 강한 군대 갖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30년대 모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 모든 거에서는 그 답은 사실상 이것도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이랬듯이 그런 건 아니고 평화 번영의 동북아 구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엄격하게 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군사적 부분에서 협력의 습관을 만들면서 신뢰를 구축해서 그리고 소위 군비 통제로 들어가고 군비 군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동북아 전체 지역을 정말 평화 번영으로 만들겠다는 그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우리 참여정부 시대에 있어서의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나 차이가 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다. 얼마나 거기에 이제 대통령의 비중이 들어가느냐. 비중이 들어가고 특히 저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핵심적인 요 모든 것의 키로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 남북 관계 개선. 우선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큰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은 공동체 질서의 구축이에요. 지역 공동체 질서의 구축이고 한미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중일 삼국 FTA 같은 게 빨리 움직여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지역에서는 안보 질서 관련해서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 패러다임은 동맹, 그 집단 방위 체제, 그러니까 콜렉티브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지금 시진핑이가 재작년 5월에 아시아 안보 구상이 되는 걸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협력 안보, 공동 안보, 포괄 안보, 그다음 지속 가능한 안보라고 있어요. 이건 유럽의 안보 질서 같은 거예요. 이건 그걸 콜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유엔 헌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중국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지금 제가 듣기에도 지금 바로 그 감이 딱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한테는 일단. 우리한테는 그게 좋은데 우리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집단 방어 체제는 이 미국식 어떤. 그렇다면 집단 방위 체제라고 하는 건 그게 쉽게 동맹인데요. 동맹은 공동의 위협과 공동의 적을 항상 상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적과 위협이 없으면 소위 잠재적인 것 시세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위협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동맹 결속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 모델로 갈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는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면 한중인 삼국 FTA 빨리 하고 그래서 북한도 빨리 개혁 개방으로 가서 포괄시키고 거기 러시아하고 몽고 다 포함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안보 질서라고 하는 건 동맹 질서에서 다자 안보 질서 즉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질서로 이렇게 바꾸는 예. 집단 안전 보장 체제의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all against one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안보 공동체에 같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국가가 침략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른 모든 공동체 구성요원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집단 응징을 가하는 거거든요. 6.25 때 북한이 우리 침공해왔기 때문에 16개 유엔 회원국이 와서 응징을 하듯이 이 질서로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사회문화적 어떤 그 공감대의 구축이죠. 거기에서 이제 구동존이 그 주울레가 강조했던 구동존의 개념. 그러니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같은 것을 향해 나간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세 개의 접근법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예.